3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그녀는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끓는 국밥솥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건 자식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서글픈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청춘도 닳아버린 무릎도 모두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시장통의 국밥집 할머니는 이제 번듯한 상가 건물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어 돌아왔고 그녀의 희생은 비로소 찬란한 결실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핏줄의 배신, 그리고 심장을 옥죄어오는 지독한 통증.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때로는 남보다 더 시린 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그녀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정말로 보답받고 있습니까? 의사 아들이 외면한 어머니의 목숨값, 과연 그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우야,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병원 좀. 아, 엄마! 나 지금 부부 동반 모임 중이라니까? 거긴 동네 병원 없어? 나중에 전화할게. 어머니는 꼭 우리가 바쁠 때만 그러시더라. 여보, 그냥 끊어. 이따 와인 따야 해. 복순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방금 귓가를 때린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국밥을 팔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일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사채를 끌어다 쓸 때도 아들 녀석. 의사 가운 입는 모습만 상상하면 배가 고픈 줄도 몰랐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모임이 중요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냉대였습니다. 복순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벽에 걸린 아들의 의대 졸업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아들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우 119를 눌러 병원에 실려간 복순 씨에게 떨어진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복순 씨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도합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며느리의 매정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번에 애들 유학 자금 보내느라 통장에 한 푼도 없어요. 상가 건물이라도 내놓으시든가 하세요. 복순 씨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금속 침대에 누워 밤을 지새우던 복순 씨는 옆 병상 환자를 돌보던 젊은 간병인이 깔깔거리며 스마트폰을 보는 소리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어머, 이 집은 정말 대단하네.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런 가방도 사주고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주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그 소리에 복순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댁,
실례지만 그게 누군지 좀 보여줄 수 있나? 내 아들놈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 간병인이 건네준 화면 속에는 복순 씨의 며느리 지혜 씨의 SNS 계정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복순 씨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 위 호화로운 크루즈 선상에서 파티를 즐기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비를 못 준다던 아들 진우는 맞춤 정장을 빼입고 장모님의 손을 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혜 씨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우리 남편 최고, 친정엄마, 칠순 선물로 크루즈 일주일권과 가방 선물 받았어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들이 장모에게 선물했다는 그 가방 하나면 복순 씨가 시장에서 수만 그릇의 국밥을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 지금 당장 죽고 사는 수술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국밥 냄새가 몸에 배어 동네 사람들에게 국밥 할매라 불리며 자식 뒷바라지만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복순 씨에게 비싼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시장 사람이라 이런 거 안 어울려라며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으로 생색을 내곤 했었지요. 복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자부심을 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뽑아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배신감은 통증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복순 씨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병실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허망하게 끝나게 두지는 않겠다. 다음 날 새벽 복순 씨는 병원 로비의 공중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돌아오는 건 아들의 짜증과 며느리의 비아냥뿐일 거라는 것을요. 그녀는 수첩 깊숙이 적어둔 고향 친구 철수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수 씨는 과거 법무사로 일하며 복순 씨가 시장 상가를 살 때도 꼼꼼히 서류를 봐주었던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철수야, 나 복순이다. 염치 없지만 내 도움이 좀 필요해. 나 지금 병원인데 내 인생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겠다. 복순 씨의 갈라진 목소리에 철수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철수 씨는 복순 씨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자식이 부모 목숨을 담보로 사치를 부리다니. 그게 금수지 사람이야? 복순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부터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철수 씨는 곧바로 자신이 아는 실력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서 비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상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며 모은 시장 입구의 3층 상가. 건물과 그 뒤편의 자그마한 땅은 신도시 개발 계획과 맞물려 시가가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이미 그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왔고 복순 씨는 죽기 전에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철수 씨는 강력하게 조언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겨주면 안 된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 재산권은 신탁회사에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수익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병원비도 쓰고 생활비도 쓰는 거야. 내가 지정한 곳 외에는 자식이라도 절대 손 못 대게 묶어버리는 거지. 복순 씨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을 지킬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십 장의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휘둘렀던 도장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차갑게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아들 내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아침 진우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고 며느리 지혜 씨는 양손 가득 보양식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생각하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혜 씨는 복순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진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직접 발을 씻겨주겠다며 대야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 아픈 것도 몰라주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턴 내가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효도할게요. 하지만 복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더 큰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아들 내외는 복순 씨가 가진 상가 건물의 시세가 올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복순 씨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문을 듣자 마음이 급해진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 건물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팔아버릴까봐 겁이 났던 것이요. 며느리 지혜 씨는 안마를 해주며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상가 월세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죠? 세입자들이 속 썩이면 혈압 오르시잖아요. 그냥 진우 씨 명의로 옮겨주시면 저희가 관리해서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입금해 드릴게요. 그게 어머니 건강에도 좋아요. 진우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상가 건물 증여세가 계속 오른대요. 지금 넘겨받아야 나중에 세금도 아끼고 엄마도 편히 쉬시죠. 내일 당장 법무사 불러서 서류 정리할까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달콤한 제안 뒤에는 어머니를 하루빨리 재산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차오르는 혐오감을 꾹 누르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래. 너희밖에 없구나. 내 재산 다 너희 줄 건데 뭐가 급하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복순 씨의 이 말에 아들 내외는 서로 눈짓을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복순 씨가 그들의 밑바닥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연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병원이 무리한 주식 투자와 경영난으로 인해 압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급해진 아들 내외는 더 이상 효자 코스프레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술에 잔뜩 취한 채 복순 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당장 여기 도장 찍어. 나 지금 당장 돈 안 들어오면 병원 문 닫아야 해. 엄마 아들 길거리에 낳는 꼴 보고 싶어?
며느리 지혜 씨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건데, 조금 일찍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고집 피우시는 거, 저희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순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젓자 진우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찾겠다며 옷가지를 바닥에 팽개치고 거실의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쓰러질 듯 가슴을 부여잡는 복순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수술도 안 받으신 분이 어디서 엄살이에요? 그 순간 복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들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들의 손이 복순 씨의 뺨을 향해 올라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복순 씨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던 그 찰나 정적을 깨고 거실 문이 박살날 듯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철수 씨와 건장한 체격의 경비업체 직원들, 그리고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쓰러진 복순 씨를 부축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지금 제 어미한테 무슨 짓이냐? 경찰관들이 난장판이 된 거실을 살피며 진우와 지혜 씨를 제지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건 집안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도장을 숨기는 바람에 좀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철수 씨가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끄며 말했습니다. 치매? 이미 거실에 설치해둔 CCTV와 녹음기에 내 놈들이 한 폭언과 물리적인 위협이 다 찍혔다. 이건 단순한 가족 내 분쟁이 아니라 다 존속 폭행이자 강도 미수야. 며느리 지혜 씨는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물러났고 진우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서류를 휘둘렀습니다. 그래봤자 이 집도 저 상가도 다 내 거야. 엄마가 놔준다고 했다고. 경찰관은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본인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집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으며 집주인 한복순 씨가 귀하의 퇴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연행하겠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도장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집을 담보 잡힐 때도 아들의 병원 개원 자금을 보탤 때도 쓰였던 눈물의 도장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도장을 철수 씨에게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다 끝내주게. 집에서 쫓겨난 아들 내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상가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지만 해당 부동산이 이미 공익신탁 자산으로 묶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금융권에 알려지자 모든 대출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압류 딱지가 붙었고 간호사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의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선물했다던 명품 가방과 크루즈, 여행 경비는 모두 진우의 병원법인 카드를 유용해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횡령 혐의까지 조사받게 되자 지혜 씨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달라고 했니? 내가 잘난 척하며 가져온 거 아니냐. 지혜 씨는 진우가 망했다는 소식에 친정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술에 취해
매일 밤 복순 씨의 집 대문 앞에서 울며 불며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병원만 다시 살려주면 내가 진짜 효도할게. 하지만 복순 씨는 단 한 번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효도가 결국 돈을 향한 갈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순 씨는 철수 씨의 도움으로 시내의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에게 구걸하던 1,500만 원은 신탁회사에서 즉각 지급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복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평생 본 하늘 중 가장 푸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세상이었습니다. 수술 후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한 복순 씨는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터전이었던 국밥집 건물과 상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나 이 건물들 보며 자꾸 자식놈 얼굴이 떠올라서 못 살겠다. 다 처분하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 철수 씨는 복순 씨의 뜻을 존중해 상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 전부를 신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 재산은 복순 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생활비와 무제한의 의료비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과 독거노인들의 수술비로 쓰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진우는 결국 병원을 폐업하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와는 돈 문제로 매일 같이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의 이기심으로 뭉쳐진 부부는 돈이라는 접착제가 사라지자마자 가장 잔인한 적이 되어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려 했지만 복순 씨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했다는 사실을요. 강원도 어느 한적한 호숫가 마을. 그곳에는 작지만 정갈한 꽃집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꽃집 이름은 정숙의 가을. 복순 씨의 본명인 한복순 대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인 정숙을 넣어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평생 국밥 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자신에게 꽃향기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수의 물안개를 보며 산책을 하고 직접 키운 꽃들을 정성스레 손질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몸은 가벼워졌고 늘 구부정했던 허리는 수술과 꾸준한 재활 덕분에 몰라보게 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인심 좋은 꽃집 할머니로 부르며 따랐습니다. 철수 씨는 가끔 내려와 그녀와 차를 마시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놈들 결국 각자 흩어져서 힘들게 산다더라. 진우는 어느 요양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는데 월급 대부분이 압류된다고 하대. 복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 소식도 전하지 마. 내 인생의 가을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죽은 가지 소식을 들어 뭐 하겠니? 복순 씨는 마당 한편에 작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심었던 옛집의 감나무는 베어버렸지만
이 나무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심은 나무였습니다. 내년 가을 주황빛감이 열릴 때쯤이면 자신의 마음도 저 열매처럼 달콤하게 익어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마당의 감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복순 씨는 그 열매를 정성스럽게 깎아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내가 가진 것을 선택해서 나누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SNS를 보며 남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매달 신탁회사에서 입금되는 알림음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치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 다만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조금 먼 길을 돌아온 것뿐이지. 자식 농사가 인생의 전부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께 복순 씨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줍니다. 희생만이 정답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순 씨는 오늘도 꽃 한 송이를 정성껏 포장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이제 복순 씨의 영웅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답게 꽃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빛깔인가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순 씨를 보십시오. 가장 찬란한 가을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복순 여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